한장 나왔고요.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사인 드릴게요. 자, 3, 2, 1.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손님과 함께 대담 프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뭐냐면 기쁘다는 것은 지금 막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가 됐습니다. 저도 표결에 참여하고 오늘 생방송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공수처 출범이 매우 늦어져서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검찰개혁 지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 마무리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런 절차적 시간을 감안하면 한 1월 중순 정도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돼서 공수처가 이제는 가동되지 않을까. 시간으로 보면 1996년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나서 한 24년이 걸려서 이제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법안 처리가 되는데 오늘 나머지 법안들은 거의 다 처리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법안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 하나는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법안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법인데 이건 흔히 얘기해서 대북전단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아마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필리버스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다시 통과하는 건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아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쁘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오마이뉴스를 들으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나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이 프로보다는 지금 국회 상황에 너무 관심이 가시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로 계신 김동석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줘가지고. 네, 우리 김동석 대표님, 그래 한인 유권자연대에 대해서 아예 도리 한번 설명을 좀 직접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의 한인들이 사는 데 가면은 네. 한국과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몰려 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전체 인구 구성으로 보면 소수 중에 소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가 사는 한인들이 세금을 거기 내면서 현안이 있으면 자꾸 한국에 의존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어려웠습니다. 미국 시민사에 참여를 하자. 참여의 핵심인 정치 참여하자. 그 일을 한 25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5년 하니까 이제 한인들이 소수지만 표가 결집이 되니까 예. 정치인들한테 시선을 받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워싱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 네. 우리 홍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양 당이 박빙을 이루고 치열할 때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은 그게 제일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시민사회 정치 참여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회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권력 교체기에 한인들의 정치적 힘이 결집이 된 상황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기회를 맞이했다. 저는 사실 그래서 홍 의원님이 불러주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일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운동을 하는 유권자 연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또 그 힘을 좀 결집해서 그 힘이 어떤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되면 우리 한인들에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루트로서 길잡이 역할을 지금 한인 유권자 연대가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 가신 게 1985년? 네, 저는 35년 됐으니까. 그러시죠? 근데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손님이라고 그러실 때에 예. 서운했습니다. 저는 35년이 됐어도 예. 아직 미국이 손님 같아요. 네. 여기가 제 집 찾아오는 것 예. 같고.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우리 김동석 대표님은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거나 워싱턴이나 뉴욕에 갔을 때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또는 저명 인사들 만나야 되는데 그때 실제로 외교부보다 우리 김동석 대표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전 세계가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시민사회와 정치권 중간지대가 없어졌어요. 정치 예. 브로커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래스루트라 그러죠. 사실 이전에 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좀 힘이 있고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입장에서 워싱턴에서 우리 역할을 찾으면은 외교부가 미국의 정치 권력에 어프로치 하면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되잖아. 아, 이거는 내가 들어주고 만나줄까 말까 그러지만 우리는 유권자잖아요. 네. 텍스페이어고. 예. 그럼 우리는 저 의원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아, 이게 이제 어프로치 방식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이 훨씬 작동이 잘 된다. 이 선출직들한테는 호환 마마보다 지역의 유권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번 보면은 우리가 소수지만 소수기 때문에 예. 당선되도록 하는 데는 별 힘을 못하지만 낙선은 시킵니다. 예. 그리고 한인표가 특징이 영을 좀 못하니까 몰표예요. 예. 선거 때 되면 이 후보 저 후보 어디가 유리하다 그러면 다 찍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힘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얘기들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또 오해가 있을까봐 그 유권자가 호환마마처럼 무섭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선출직들은 결국은 자기가 제일 많이 경청해야 될 게 유권자고, 관심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결국은 자기 지역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정치의 이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선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선거와 같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 선거를 우리나라 선거처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대선 후보, 대선 경쟁이 있었을 때 누가 이길까 상당히 고민했고, 근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언론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이 조금 여유있게, 생각보다 여유있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간신히 이겼어요, 사실상.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누구는 트럼프가 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김동석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홍 의원님은 서울서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에서의 예측하는 거는 한국과 서울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고, 전 늘 이제 이런 한계를 부딪히는데, 미국의 흐름은 미국 시민 눈으로 볼 때 오히려 좀 바르게 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팬데믹 상황이 안 왔으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대통령 선거였었죠. 네. 두 번째는 엄혹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확진자만 안 됐으면 저는 그때 한국의 미디어에서 인터뷰할 때도 확진자만 안 됐으면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그 트럼프가 한 그 10여일간 우선권도 그렇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특징이 이 콘크리트 지지층, 그러니까 아주 아주 광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거리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바람을 만들어가지고 미 전역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꼭 이겨야 될 한 6개 주가 있습니다. 또 꼭 이겨야 될 6개 주 안에서도 그 주 전체가 아니고 필요한 카운티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엄혹해도 나는 70회만 되면 유세를 하면은 이긴다.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3분의 2밖에 못했어요. 한 달 동안에 열흘이 확진자로도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한 40 몇 번밖에 유세를 못했습니다. 그게 왜 제가 지금 바르게 생각했다고 보냐면 플로리다를 이겼잖아요. 플로리다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0.5% 내외로 이쪽이 이겼다 저쪽이 이겼다 그러는데 플로리다가 선거 한 달 놔두고서 한 7, 8%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4% 차이로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이게 트럼프 선거의 전략이었죠. 이게 미네소타다, 위스콘신이다, 이 미시간이다, 펜실베니아가 열흘만 더 했으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제일 우라통 터지는 거죠. 코로나 상황. 확진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본인도 활동을 제한받았고 또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자가격리 기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자체가 좀 다이나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이기는 선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조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안 될 후보였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양 당이 지난 동선 냉전 이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미
이 그 티파리 중심으로 다 공화당 그래스루트가 권력을 잡고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반대로다가 2008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는 민주당 리버럴 사이드에 그래스루트가 맥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흐름을 가야 되는데 이 흐름에 조 바이든이 아니었죠. 버니 샌더스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문제는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로 선택의 그 캠페인 전략이 아니고 트럼프를 갖고 선거를 했죠. 아, 트럼프니 아니냐. 그렇죠. 예. 예. 그 빅텐트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오바마가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도 대통령 선거인데도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 감추기를 했습니다. 예. 후보 되도록이면 안 나서게. 예. 너무 고맙죠. 팬데믹 상황. 예. 그러니까 델라와의 윌밍턴 자기 집 지하실에서 예. 이게 나오질 않는 거죠. 명분이 있죠. 뭐 방역해야 되니까. 국민의 예. 건강이 우선이고 보건이 우선이다. 저 그냥 수도 없이 죽어가는 그리고 마스크 꼭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 토론회 때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보다 더 큰 마스크를 쓰는 겁쟁이가 어떻게 이 미국을 살릴 거냐. 예. 예.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도 너무 미국을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 바이든이 당선됐지만은 공화당이 이겼다. 이게 맞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미국의 앞으로의 이 흐름을 전망하는 거는 캐피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의회. 연방의회, 예. 예, 연방의회 상하원에 보면은 4년 전에 그리고 2년 전 중간 선거에 비해서 트럼프 권력이 굉장히 세졌죠. 예. 네, 트럼프가 저렇게 끝까지 실제로 우기는 건 하원 선거는 한 민주당이 한 10석 정도 잃었고요. 역사적으로 예. 다수당 소수당이 이렇게 근소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최소의 차이가 예. 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은 차지했지만 10석 정도를 잃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을 이기는 국면에서 그 의석을 잃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상원은 원래 공화당이 좀 앞서긴 했지만 역시 지금 현재 조지아주 2개석이 남아 있지만 현재 50대 48로 공화당이 2석을 앞서고 있어서 조지아주 자체가 그 항상 공화당한테 어느 정도는 유리했던 지역이라 실제로 2석 다 민주당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조지아는 100년 공화당 지역입니다. 예. 그 바이블 벨트의 원산지인데 네. 본부인데 가만히 있어도 공화당인데 조지아에 유색인종들이 많이 이주되면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겼어요. 그 아틀란타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예, 아틀란타. 아틀란타시가 때문에 이거 그러죠. 예. 아틀란타에 한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지난 네, 10년 예.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홍 의원님하고 앉아 있지 않으면 아틀란타 가가지고 바이든 운동을 해야 예. 됩니다. 그 정도로 아틀란타 선거가 거기는 이겨도 과반수 이상 이기지 않으면은 네. 다시 선거를 해요. 그게 네. 이제 런오프 일렉션이라 근데 1월 5일 날 있습니다. 그 2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거기 가서 살죠. 예. 그래서 이 2석이 민주당이 잘 해가지고 민주당이 2석을 가져오면은 이제 동대동이 돼가지고서 민주당 부통령이 캐스팅 보스트를 하니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좀 없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 런오프 일렉션이 아주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래서 공화당 대표 케빈 메카시가 네. 의사 의사 일정은 낸시가 정하지만 운영은 내가 하겠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워싱턴 내의 최고의 지금 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이 미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매우 걱정스럽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2016년이었죠. 저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했을 때 그때도 제가 5월인가 그때 미국을 갔었는데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할 때였는데 우리 김동석 대표께서 저한테 선거 모른다. 바닥의 흐름은 트럼프가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10명 만났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앞에 계서 그냥 한국인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워낙 미국에서 선거운동 캠페인 할 때마다 현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이 미묘한 그 바닥의 흐름을 우리 김동석 대표가 잘 하시거든요. 자,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경제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 게 소위 그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해서 네. 흑인들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유색인종. 근데 이 문제가 도리어 트럼프에게 유리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선거 전략으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트럼프가 픽업했을 때부터 네. 미국 선거를 좀 아는 사람은 조 바이든 쪽이 너무 불안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유색 인종들의 사회적 평등 문제입니다. 인종 차별에 저항하는 건데 이 유색 인종들이 결집되면은 자연스럽게 백인들은 공포를 갖게 되죠. 네. 이 머릿속에 노예 시대가 생각나니까 노예 해방이 되자마자 블랙들이 모이면은 화이트들은 전전긍긍. 예. 이걸 정치적으로 다 캠페인에 할 때 공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보면 미 전역이 다 이쪽이 이게 흐름 같지만은 인구 비는 화이트과 그러니까 칼라와 화이트이 6대 4로 다 칼라가 유색인종이 많아진 것 같지만은 네. 유권자로 가면은 8대 2입니다. 아, 여전히 백인들이 백인이 예. 절대 다수고 또 투표 참여율 보면 9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캠페인 전문가들은 이 때는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왔어도 이거를 뒤엎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오니까 살아날 길이 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거꾸로 바로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나오는 코로나 게 법까지 이슈를 있어. 덮을 수 있는 그렇죠. 인종 이슈를 그 도리어 띄웠다 네, 법까지 의도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대도시에 인종항의 시위가 나는 데마다 불이 나고 예. 약탈이 나고서 가게 문이 깨지잖아요. 예. 이거는 트럼프 캠프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은 뭉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는 유색인종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운동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발전된 건데 선거 국면에 나왔다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이 백인 쪽이 훨씬 유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경찰력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네. 경찰 예산을 줄이고 예. 이렇게 가야만 여기에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경찰이 문제지. 예. 예, 이렇게 나오죠. 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리어 경찰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죠. 굉장히 막강한 이제 총기 규제 문제도 그렇죠. 이거 총기 규제도 수정헌법 2조에 미국 시민은 무장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공화당 전당대회 때에 시위대들 향해가 총을 쏘려고 기관총을 갖고 나온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연설을 시키는 이유가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조금 저 채팅에 참여하신 분이 좀 늘었어요. 다행히. 아, 그렇습니까? 국회 상황이 이제 본회의 상황이 좀 정리되면서 좀 느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여기다가 실시간 채팅방에 그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봐서 의견을 소개도 하고 좋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우리 김동석 대표님께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종 문제는 거꾸로 그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신 거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까도 잠깐 지금 이 그래스루츠 소위 이 오바마를 중심으로 했던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했던 4년 전에 공화당의 변화 얘기했는데 결국은 전 세계 정치권이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네. 좀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각 당이 그 과거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좀 엇비슷했거든요. 정당의 이 격차가. 그러니까 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렴 이론이라고 그래서 조금 그 중도 이론 쪽으로 모아지고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정당 시스템의 캐치얼 파티. 그래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양태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거리가 주도적인 양당 간의 거리가 확 벌어지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봐야 되죠? 뭐 미국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의회는 화장실을 남녀로 나눌 게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야 된다. 예. 층계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사태질하고 싸워요. 예. 그 얘기 전반 언론에 몸싸움 나오고 막 그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정치권이 이 시민사회 흐름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 원인 분석을 많이 하는데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권이 그 시민사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거에 대한 앵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니까 자기 지역 유권자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옛날 같으면은 이 공화당은 투스데이 그룹 같은 중도파들이, 예. 그다음에 블루독이라는 민주당의 중도파들이
셌기 때문에 이 협치가 되고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 가지고서 적절하게 양쪽 사이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아주 정치 아젠다가 됐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없어졌냐면은 사실 그 클린턴 때 이게 망가졌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정당 재편성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많이 아젠다가 달라졌는데 이게 제가 그 홍 의원님이 4년 전에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맞췄다라는 것보다 그 기원은요. 2008년도 민주당 안에 힐러리와 오바마가 싸웠을 때 누가 봐도 힐러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은 정치권이 제대로 시민사회의 반응을 못 담아내니까 기존에 있던 정치권 주류는 다 쳐내는 거예요. 오바마 쪽으로 쭉 올라갔죠. 네, 네. 이 8년 후에 2016년에 트럼프 유세를 보니까 공화당 쪽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흐름이 시민사회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결판이 나버리고 많은 게 결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되게 골치 아픈 게 그 워싱턴 DC 안에 의회도 이 협력이 되지 않고 이 전투적으로 그 충돌만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쪽도 굉장히 좌불안석이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백악관의 대통령만 보이지만은 워싱턴에 오래 경험해 보면은 중심이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관심을 가져주고서 합의를 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국은 헌법에도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미국의 주권은 의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 권력이 사실상 미국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의 흐름을 볼 때는 미국은 의회 정치 중심이고 의회 중에 하원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인구 비례에서 구성되지만 상원은 그냥 무조건 주마다 두 명이죠. 조 바이든 출신의 델라웨어는요. 상원 2명, 하원에 1명이에요. 하원이 더 셉니다. 그런 주가 있어요.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작은 주 같은 경우 메인주나 델라웨어 같은 데는 작은 데니까. 하원 1명이 한 70만 명인데 델라웨어는 70만 명이 안 돼요. 주가. 그러니까 상원은 2명 대신에 하원이 1명이고 그래서 이 미국 의회는 하원 중심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원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미국 정치 권력 흐름을 보는 데에 좀 정확한 근거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드리면 지난번 한번 말씀하신 게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프리덤 그 코커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있죠. 그러니까 좀 진보 그룹,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진보 그룹, 그다음에 공화당 내의 아주 우파 그룹, 이 두 가지 그룹이 훨씬 더 힘이 세졌다 이런 거죠. 그 지도자가 누구고 간략하게 그 내용 두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 부분을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요번에요. 트럼프가 왜 저렇게 불복하고 점점 씩씩해지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 권력이 공고화됐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극우파들, 인종주의 극우파들 그룹, 거기서 선출된 의원들 모임을 프리덤 커커스라고 그럽니다. 아주 극우죠. 옛날 티파티 했던. 그냥 우리 상상 KK 부활단 대표가 당선이 되고 큐어는 음모론. 누구 얘기는 좀 하이히틀로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25살 최연소 의원이 왔는데 이게 이제 그 하반신 불수됐어요. 이분은 그 네오나치스들 기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덕분에 공화당 우파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리덤 커커스예요. 이게 한 80명 됩니다. 규모가. 한 30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공화당은 이 극우파들이 커지고 또 홍 의원님 언급했던 것처럼은 민주당의 좌파들은 이건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룹이라고서요. 이거는 이제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AOC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제 코르테즈 의원 같은 이란 오마르라고 이렇게 모슬렘 출신들 여긴 또 하염없이 좌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좌파의 제일 지금 핵심 브레인이 로칸나 의원입니다. 우리 그 종전결의안 보셨죠? 그때 로칸나 의원 그리고 유색인종이 소수계가 아시안들이 선출돼 가지고서 의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레시브 그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된 아젠다는 소셜 저스티스입니다. 인종 평등에 관해서 그다음에 빈곤 문제 이런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긴 점점 커지고 여기는 15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워싱턴을 주도하는 거는
프리덤 코커스와 프로그레스 그룹이 이걸 하죠. 예. 그러니까 이 AOC 의원 같은 사람이 핵심인데 낸시 펠로시가 지금 대장이잖아요. 예. 낸시 펠로시의 버금가는 정치 자금을 맞어요. 어. 그래서 이걸로다가 주변 의원들 다 도와주니까 여기에 세지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양쪽이 양극화돼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점점 양극화돼 가는 데에서 소수계들이 이 그 전략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은 입법을 하려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우리도 국리를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게요. 지금 우리가 의석이 이번 총선에서 한 180석 국민들이 모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입법을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대개 근데 의회 선거라는 게 그렇게 결판이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뭐 그 55, 한 52대 48 이 정도가 그 일반적으로 의석 비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말씀하셔서 양쪽에 그 의견을 모으고 접전을 모으고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 미국 대선과 의회 관련된 얘기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한인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매우 의미 있는 선거였다 이런 평가가 있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하면 복잡해가지고 미국이 뭐 이게 좀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보였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오마이뉴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뉴스는요. 미국 의회에 한인이 4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건 지각 변동. 이게 뭔지를 알면 이게 굉장히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네, 예. 입법이 가능해진 그 거예요. 4명 누구누구인지 이름만 좀 소개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재선된 앤디 김이라고 예. 이분 이제 군사 전문가고서 예. 우리 동네 제 캠페인 관련을 하고 있는데 앤디 김이라는 분은 재선이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다른 한 분은 그 워싱턴 스테이트의 시애틀 부근에 타코마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이 시인데 이분은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누구나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라고 예. 인도계 흑인입니다. 예. 인도 엄마와 흑인 아버지. 예. 근데 이 그 시애틀에서 한국계에 당선된 사람은 스트리그랜드라는 분은 예. 한국 엄마와 흑인 아버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으로 주둔했던 흑인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금방 미국에 가가지고 자라났는데 너무 멋있게 컸더라고요. 예. 예. 저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스트링랜드 그러니까 후보가. 이제 여기서 처음 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오마이에서 이분은 엄마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커가지고 너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블랙 아메리칸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의 프라이어리티를 코리안에 둬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나는 우리 엄마를 보고 그랬다. 이제 보세요. 야, 우리가 볼 때 미군 흑인 병사랑 결혼을 한 가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가 예. 그 전역을 해가지고서 한 15년 이상 치매 환자를 했어요. 끝까지 엄마가 병간호를 하는 거야. 네. 이 패밀리 밸류가 뭐라는 거를, 한국의 전통은 이거에 대한 거고,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렇군요.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근데 재밌는 건 그 두 분 다 그 아까 얘기한 그 프로그레시브, 예.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이고 뭐 소수계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이제 사실 저는 코끝이 시큰둥하고 그리고 그 스트리랜드는 일찌감치 당선 선언을 했어요. 네. 예, 그 지역에서 이미 예비 선거 때에 너무 큰 표 차이로 1등 했다가 다시 본선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공화당 두 분은 예. 그 LA 인근의 공화당 지역에서 네. 공화당 후보로 나와오신 분인데 한 분은 영킴이라는 분은 2년 전 중간 선거 때 나왔다가 아깝게 떨어졌죠. 당선됐다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당선돼 가지고 다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그랬는데 그 부재자 투표가니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가지고서 예. 일주일 만에 이제 패자가 됐고 앤디 김은 떨어졌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앤디 김이 아니라 다른 분인가? 앤디 김은 이제 뉴저지에서 뉴저지. 예. 그 민주당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간신히 이겼다. 예, 제가 2년 전에. 왜냐하면 거기는 뉴욕에서 부른 반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가가지고서 겨우 당선이 된 거죠. 당선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지킨 겁니다, 앤디 예. 김은. 그런데 그 여자분 두 분 된 데는 100년 공화당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왔다 LA에서 부른 반 트럼프 바람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영킴이라는 의원은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드 로이스라고 오랫동안 외교위원장 했던 분이 20년 보좌관 한 분입니다.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그 보좌관 하면서 외교위원장 보좌관 하면서 한국에서 오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오시면 다 그걸 봐드리고 그래서 참 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요번에 선거에서는 이제 되찾은 거죠, 공화당이. 그렇죠. 공화당이 그 석을 되찾아가지고 당선이 됐고 아주 박빙으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미셸 스틸박이라는 분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그 위원장을 오래도록 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물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선출직에 굉장히 그 카운티의 선출직에 오랫동안 일을 해오시고 아주 노련하게 당선이 됐죠. 선거의 여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저런 선거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실 연방의원 이전에 그 카운티 커미셔너 할 때의 그 선거가 사실 더 큰 직위였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분들 다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볼 때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볼 때 이렇게 민주당 4명보다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이 제 관점입니다. 훨씬 이게 좋은 구도 아닌가. 그래서 사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 120년 이민 역사상 올해가 원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화당인 두 분은 아까 얘기한 아주 보수적 그룹은 아닌가요? 아직 이제 언로 편제는 안 됐는데요. 그 프리덤 커커스로 들어가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아까 누구예요? 그 여성분 에드로이스 보좌관. 에드로이스. 에드로이스 자체가 되게 중도적인 분이었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원 외교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미국을 가면 항상 자주 만났던 그 분 중에 한 분이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 번 만났죠. 에드로이스는요. 그래서 굉장히 에드로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이해도 많고 이해도 잘 하고 있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 공화당이지만 우리 정부를 많이 배려하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에드로이스 의원이 왜 은퇴 선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대신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 거물이 은퇴 선언을 했냐면 미국 공화당에서 티파리에 잘못 보이면은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티파리를 좀 네거티브하게 보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오래 취했으니까 이제는 내 역할이 폴라이언이랑 똑같죠. 그렇죠. 폴라이언도 그렇잖아요. 티파리 가서 중도적인 의장을 못 살게 구니까 그냥 집어쳐버리고. 그만두고 말했죠. 폴라이언도 제가 만났었는데. 그렇죠. 뭐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폴라이언도 상당히 스마트하고 괜찮았는데 나이도 젊고. 아주 그 보수의 희망의 원점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는 폴라이언이 트럼프 다음에 미국 대통령 후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민 롬니 러닝메이트였었으니까 당연히 그건 영순이었죠. 자, 그 미국 정치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럼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뭐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 바이든이 그 포린 팔리스에 그 금년 4월에 쓴 이 포린 팔리스 내용이 있어요. 왜 미국이 다시 리더가 돼야 하는가 하는 제목. 그 내용인데 결국은 그 위대한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훼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보면 트럼프 이후에 미국 외교를 구하기 이게 이제 부제가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미국 외교가 망했고 다시 미국 외교를 내가 구해내겠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즉 그 트럼프 이후에 미국 외교를 구하면서 미국을 다시 세계적 리더, 그 글로벌 리더로서 만들겠다라는 게 조 바이든 후보의 외교 정책인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알기 쉽게 우리 독자들,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정상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Foreign Affairs의 지난 4월, 5월 매거진에 쓴 내용들은 이 조 바이든이 한 50년, 그러니까 48년, 50년 그 중앙 정치 무대에 있는데 이분이 그 상원의원이 됐을 때에 어떤 사건이 났냐면은 키신저, 닉슨이 북경 가가지고 마오쩌둥을 만날 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는 외교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그게 사실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의
전 지구촌의 리더십을 미국이 가져야만 민주적인 가치, 그 아티클 보면 민주적 가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 이 전 세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리드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네, 예.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는 정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예. 예, 힘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동맹 관계,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관계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있게 보이지만 워싱턴 인사이더들 눈으로 볼 때에는 사실 미국에서 가장 불안한 거는 예측 불가능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예. 이렇게 볼 때 바이든의 이 아티클을 볼 때에 앞으로 나가는 거는 이전에 가졌던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이런 방식대로다가 이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좋고 이쁜 말로 다 이렇게 네. 쓴 게 이제 이 아티클인데요.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쪼개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가장 구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어떤 책에서 문재인 교수하고 대담할 때 과거에 미국 정부가 표방했던 게 세계의 경찰이었다면 트럼프가 표방한 건 보안회사, 시큐리티 컴퍼니죠, 일종의. 그래서 이 안보를 제시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돈벌이가 주된 목적이 된 거 아니냐 하고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동맹조차도 돈으로 따지는 걸 했는데, 이 동맹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호주, 뭐 유럽 가면 영국 등 이런 주요 동맹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맹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거의 사병화, 예. 이제 지켜주면 돈을 받고, 근데 사실 외교안보 정책이 지금 전략적으로 볼 땐 크게 다르게 보이지만은 제가 지난 한 25년 이상 워싱턴에서 볼 때에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가 갖고 있는 지구촌을 관리해가지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결론적으로는 좀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종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만들어 가겠다. 어떻게 보면 더 영악스러운 전략일지도 모르고 트럼프는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고서 나는 알 바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한 명한테는 내가 돈 털린 걸 느끼면서 돈이 털리는데 한 명한테는 나중에 보니까 내 돈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트럼프는 북한하고 관계하면은 예. 무슨 일본이 끼어들라 그래? 아니야, 니네 있으면 더 귀찮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챙길 거야. 미국만 생각하지만은 예. 이 조 바이든이 가졌던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는 북한을 놓고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네. 일본 말도 들어주면서 다른 걸 챙기고 뭐 이 대만 예. 말도 들어주면서 다른 걸 챙기고 종합적으로 갖고 가는 이게 이제 키신저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는 고립주의라 그러고 인게이지 안 한다 그러고 이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는 미국이 전 세계에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차이점은 별로 없지만은 네. 이렇게 좀 강론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얘기를 나올 거지만은 그 매거진에 낸 것 중에서 조 바이든 생각에는 지구촌에 가장 민감하게 진보 쪽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지구촌에 미국도 미국 이익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 기후변화. 그렇죠. 이걸 따로 띄어놨습니다. 예. 이 아티클에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파리 기후협정 나오는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요번에 존 캐리라는 거물을 예. 미국의 외교안보와 관계없이 기후변화라는 거는 바로 트럼프가 망가뜨린 걸 복귀하겠다. 취임하는 날 난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 사인하겠다는 게 그거를 그냥 존 캐리한테 맡겨버렸죠. 예. 그렇죠. 그거 하나 내놓고서는 사실은 조 바이든이 당분간은 이 아티클 볼 때도 다 국내 이슈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당분간은 안보나 외교는 예. 현상 관리를 하고 국내 정치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해나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제 존 켈리는 누구냐면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예,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나왔고 상원의원도 오래 했죠, 이분이요.
그 국무장관도 했고 오바마 정부에서 존 캐리도 외교위원회만 있었는데 예. 외교위원회의 순위가 조 바이든, 존 캐리, 밥 예. 메넨데스 이랬었습니다. 예. 그 존 캐리가 국무장관 하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워낙 그 외교통인데 오바마 저 바이든 당선자가 존 켈리를 기후 담당 그 특사 대사인가요? 예. 네, 이걸 맡긴 걸 보면은 상당한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무게를 실을지.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도리어 이 국무장관이라든지 백악관 안보보좌관보다 이게 훨씬 더 무게감, 정치적 무게감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촌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협상도 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관련된 입장을 좀 읽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자, 요번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새로 임명된 이 라인업이에요. 외교안보 라인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등 해서 임명이 됐는데, 한 분 한 분 좀 우리가 좀 살펴보죠. 먼저 국무장관, 보죠.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라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외교안보 인사를 좀 그림으로 볼 때, 만일에 조 바이든이 이전처럼 자기가 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외교안보 관련한 거를 자기 전문가인데 네. 그걸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러면은 토니 블링컨이랑 제이크 설리반을 픽업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선수들은 뭐냐면,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서 제이크 설리반이 국가안보 보좌관인 거 보면은 조 바이든은 그냥 그건 관리하겠다. 그건 좀 후순위다라고 읽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워낙 그 외교 문제에서 조 바이든이 전문가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리드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이크 설리반이 지명을 받고서 예. 이제 폴리티코랑 인터뷰하는 데서요. 백악관 상황실에 미 국내 이슈에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올릴 수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 통제하는 게 미국 외교 안보의 영순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중심에 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라는 포스트를 놓고서 외에는 당분간은 이 미국 새로운 리더십이 엔게이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 전에 프랭크 자누치 네. 한국에 왔었거든요. 예, 예. 자누치는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미국의 맨스필드라는 재단의 지금 대표로 있는데 전 미국의 싱크탱크입니다. 맨스필드는 주로 일본 쪽에서 돈을 많이 되는 재단인데요. 조 바이든 또는 존 켈리하고 오랫동안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원회에서 전문가로, 그러니까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비교적 바이든 쪽의 인물로 좀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대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맞춘 건 있습니다. 뭘 맞췄냐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중에 한 명은 여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이해했어요. 그때 블링컨이나 설리반 얘기를 다 하면서 예. 둘 중에 하나는 여자를 시킬 게 확실하다. 바이든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랭크 자누지가 예. 현직으로 계속 맨스필드로 가지 않고 엠네스티나 이런 활동이 아니고 그 권력 가까이 계속 전문가로 있었으면 토니 블링컨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토니 블링컨하고 같이 이제 참모를 한 분이죠.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은 이제 유태계, 아주 티피컬한 유태계고 인권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분이고 네. 굉장히 온건하죠. 온건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보스.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이죠. 예. 바이든 얘기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게 왜 제가 이런 걸 표현하냐면 여러분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무장관을 힐러리 클린턴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일기에는 오바마의 철학이라는 게 전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바마보다 더 거물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되고 전 세계를 이거를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볼 때에 사실은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의 중심은 사실 토니 블링컨보다는 제이크 설리반이다. 설리반이. 백악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가 있나 하면은 조 바이든 리더십의 특징은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 바이든 사람이다. 동시에
워싱턴엔 조 바이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요. 그러니까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뭐냐 하면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캐비넷을 구성하는 임명을 할 때에 이 여론에 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흑인 예비역이 그렇죠. 지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도 이 기업 쪽에서 내미는 여자분으로다가 계속 남용이 됐다가 프로그레시브 그룹이 그냥 엄청 들고 나오니까 이게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이크 설리반이 뼛속 깊이 힐러리 클린턴 사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때 아주 유능한 국가안보보좌관이 30대 들어서는 거를 에이미 클로부시라는 미네소타의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스마트하니까 힐러리 클린턴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2008년도 선거 때부터 데리고서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을 힐러리 클린턴 2016 국무장관에서 나갈 때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좀 남겨라. 그래서 백악관의 측근 중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토니 블링컨하고 제이크 설리반하고서 그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호흡이 맞춰가지고 해냈던 게 가장 유명한 게 이란과 핵 합의입니다. 예, 그게 재밌는 게 그 블링컨도 그렇고 설리반도 그렇고 제가 관련된 글을 좀 봤어요. 두 사람이 최근에 최근 1, 2년 사이에 기고했던 뉴욕타임즈나 여러 군데 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가 파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바이든 후보도 그 대선 캠페인 때 이런 얘기 몇 번 했죠. 그렇죠. 바이든도 핵 문제에 관해서 그 지구촌 핵 문제를 푸는데 가장 모범은 이란과 핵 합의다. 이거를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블링컨하고 설리반의 얘기를 보면 약간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결이 다른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싱가포르 그 회담을 앞두고 그 블링컨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링컨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싱가포르 회담이 실패하길 바라지만 국익을 위해서 이게 역대 최악의 거래가 아니라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설리반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뉴욕의 아시안 소사이어티에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6년에 북한에 대해서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을 진지한 협상장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압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란과 비슷한 모델로 해서 제재도 하지만 이란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은 좀 결이 다릅니다. 설리반하고 이 블링컨이 얘기가. 사실은 스타일은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설리반의 전략을 블링컨의 스타일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 전략적으로는 설리반이 훨씬 더 리즈너블하다 이런 거죠. 이유 있고서 현실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토니 블링컨은 이 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훨씬 괜찮은 분입니다. 자기 시각으로 인권 문제를 보고 자기 시각으로다가 이 권력을 보고 그러는 거고, 제이크 설리반은 미국 국익이라는 부분에 집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협상이 유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어그레시브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북에 관련해서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은 제재를 강화하고 봉쇄해 가지고서 협상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라는 거는 진짜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오바마 때는 처음부터 그거 한 거는 북을 제재하는 데에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을 봉쇄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같고, 지금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특별하게 북에 관한 거 아시아 정책에 관해서 나온 거에 보면은 지금 우리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그 아시아에 중국 하나 찍어 놓고서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이 이 일본이랑 대만이랑 호주랑 인도는 이미
미국 편이다. 동맹 예. 얘기를 엄청 강조하죠. 동맹.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랑 이 베트남이랑 태국 같은 데는 이 중국이 좀 이렇다. 이런 뉘앙스 있는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좀 한국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뭐 저도 워싱턴을 다녀오면 워싱턴의 정치인은 물론이고 싱크탱크의 동아시아 전문가의 동아시아 관련된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70%는 훨씬 일본하고 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렇죠. 워싱턴에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쪽에 좀 가까운 사람.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내 기류와 박하면서 다 중국하고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좀 일부 걱정하는 게 일본의 워싱턴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도 뭐 그 아시아 과정에서 월등하게 강했지만 앞으로 더 세지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요. 예. 사실 워싱턴의 일본은 제가 제일 겪었기 때문에 위안부 결의안 하시면서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어떤 나라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트럼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워싱턴은 반중국 친일본만 있지.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랭크 자누지도 그 맨스피드 재단이잖아요. 예, 그거 뭐냐 일본이 케어해서 일본 쪽으로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보면 한국 편 같은 게 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이 들어오면은 워싱턴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일본의 영향력이 이전처럼 저는 끼치겠다. 그리고 트럼프나 오히려 오바마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게 뭐 탑다운과 바름업이 아니고 그 오바마 첫 기에 힐러리 클린턴은 전문가들보다 본인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듣기만 하지 그랬었는데 지금 이 바이든 리더십은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이 훨씬 힐러리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끼치겠다. 그 워싱턴 싱크탱크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 바이든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수위에 많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데릭 미첼이라는 사람도 지금 그렇죠. 동아태 차관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제가 알기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그 일본 쪽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 저는 답답한 게 이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데 어려운 처지가 났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 일본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처지입니다. 그 일본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최근에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 총리가 됐고요. 결국은 오바마 정부 때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도 하는 게 다만 지금 아베 정부보다는 스가 정부가 덜 공격적이고 조금 그 온건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낮지만은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 늘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뭔가 좀 무리하게 한다 이런 인상을 의원 중에 내비치는 상하원 의원들 또 워싱턴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입장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안에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위안부 결의안 때 제 경험을 보면은 일본의 영향을 받는 전문가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페이퍼를 계속 내잖아요. 그 이 페이퍼가 많아지면은 여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여론이 의회나 국무부로다가 들어가면은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불리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이 위안부 결의안 때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이랑 그 위안부 합의했을 때 그 미국이 안보 문제 때문에
일부 한국을 압박해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서 그 합의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 가는데 예. 그거보다는 그렇게 여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심스럽게 특히 우리 이제 오마이 이 시청자들께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한테는 아젠다가 우선순위가 그 분단 문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는 거 평화 예.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워싱턴과 뭘 하려면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관계를 네. 예, 정상화시키는 게 유리하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요. 예. 예, 그래서 더구나 트럼프 때는 이게 별로 영향을 안 미쳤는데 예. 조 바이든 쪽에 오면은 한국과 일본이 좀 대화도 되고 예,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잘 되는 게 결국에는 이 남북미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변화시키는 데에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또 왜 꺼냈냐면요.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그 습관적으로 하는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진보 정부 들어왔어서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한일 관계보다 악화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우선순위를 일본에 두고 있고 한국이 후순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었으냐 관계없이 아마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었었던 간에 미국의 외교정책의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정책 1순위는 일본이었거든요. 그게 마치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더 중시하고 이렇게 그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가 좀 틀렸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이 외교 관련한 걸 제 관점에서 예. 보면은 한국이 일본의 말을 잘 들으면은 일본이 한국의 문제를 덜 지적해요, 워싱턴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마치 한미 관계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내면은 일본하고도 어차피 국가 간에 이익 문제를 놓고서 제 목소리를 내면은 좀 부딪히잖아요. 예. 그럼 전략적으로 일본은 자기네 역량을 가지고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말을 내면은 워싱턴에서의 영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 한미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 의원님이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좀 입장을 갖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미국의 의회에서 전 외교 예. 정부대정부 외교자문제 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왜 한국에서는 자꾸 와서 미국의 주장과 입장을 들으려 그러기만 하느냐. 예. 지금 오면은 우리는 이런 아젠다로 와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미 관계에 있을 때 한국 쪽에서는 미국의 흐름과 미국의 주장이 뭔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추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관계가 한미 관계가 좋은 것처럼 돼 왔는데 네. 이제는 그러지 말고서 한국이 자기 주장을 하고 예.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당사국 중심을 했어요. 이란이 원하니까 수교를 하고 큐바가 원하니까 수교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한국 정부는 아니다 북이랑 하지 마 그랬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인데 예. 그걸 자꾸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했다고 오바마는 안 된다 그러는데 워싱턴에서 그때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은요 카이로에 가가지고서 예. 이란에 가가지고서 그 팔레비 때 독재 정부 이런 거를 지원한 걸 미국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원하느냐 이게 아랍의 봄을 추등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관해서도 저는 문재인 정부랑 차이는 뭐나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주장은 이거고 우리 남북미 관계 변화가 중요하니까 이게 아젠다 원이다라고 막 했기 때문에 트럼프랑 김정은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된 거지. 이게 미국의 이익에 맞아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트럼프가 그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국 하기 나름이다. 이게 결론이라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한미일 관계에서는 이제는 한국도 큰 나라고 한국도 큰 나라 이 힘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국익이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수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 지난번에 자누치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왜 전략적 인내 얘기하니까 전략적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가 하나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바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던 게 하나. 그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인게이지먼트를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북한하고 대화하거나
한반도 문제 개입하는 그 것을 노땡큐였죠. 원치 않다. 네. 원치 않아 하고 그냥 봉쇄하고 제재하는 쪽에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전략적인 일을 한 거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뭔가 미국과 함께 북한에게 인게이지하는 거라면 뭐 그 과거 이 2000년도 당시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누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동석 대표님 말씀하신 거. 네, 그러니까 의원님 뭐냐면 단지 민감하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네. 워싱턴 권력의 수위가 워싱턴 권력의 수위가 지금 뭔가를 잘 보고 네. 거기에 너무 크게 오버하지 않고 처져도 안 되고 해가지고 관계를 이어만 가면서 예. 한국 국익 입장에서의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위가 틀리면은 관계가 깨지고 어이구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막히지만은 이 수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이 북한 관계 또 북이 자꾸 이 시선을 끌려고 티피컬하게 나오는 게 바이든이가 이기니까 이 외교가 미국이 외교 안보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사건을 냈어요. 이란 과학자 그렇죠. 죽였잖아요. 예. 여기 쳐다봐라. 니네 이거 어떡하냐. 이게 벌써 그렇게까지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그건 잘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요. 자꾸 유태계들 입지를 축소시킨다고 보는데 그 좋은 전략은 아닌데 저도 지금은 좀 불안한 거는 만일에 북한에서 미국과 협상이라는 걸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뭐 사건이 나면은 네. 이 미국이 지금 겨를이 없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진짜 닿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있고 워싱턴 중심으로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서 좀 잘 균형을 맞춰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여기 글들 몇 개만 좀 읽어 드릴게요. 보니까 그 바이든 친일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바이든이 친일파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싱크탱크의 전문가든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는 일본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고려하는 게 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인 걸 인정하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이 현실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 주둔에 대해서 중국 경계하고 이제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공수처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공수처 얘기는 뭐 이미 국회에서 표결하고 왔고 이제 법안 체결됐으니까 하겠는데요. 자, 중국 얘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얘기 조금 하고 제가 한반도 문제로 본격적인 거 넘어가기 전에 중국 얘기를 하겠는데 중국 문제와 관련돼서 소위 키신저 입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과 다루는 입장에서 키신저, 그러니까 중국과 뭔가 빅딜을 하고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는 키신저류의 큰 흐름이 지금까지 워싱턴을 지배했었는데 이게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라이벌, 이 주적이라고까지 뭐 하겠는데 아주 적으로서 하나의 잠재적인 적대국으로서 상정이 됐고 단순히 군사 안보를 넘어서서 과학기술, 경제, 미래까지 다 이게 중국하고 이제 지금 미국이 아주 경쟁하는 경쟁을 넘어서 대립, 대치 또는 완전히 서로 대결하는 상황까지 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문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바이든 때가 하나의 얘기는 자누치 얘기는 기조의 변화는 없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뭐 좀 점잖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90% 이상 미 국내 아젠다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서 더 악화됐지만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경제 문제를 놓고 볼 때 경제라는 차원, 무역이라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측면의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중국 정서는 트럼프보다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경제 문제 때문에 저는 중국이랑 그렇게 급격하게 척을 지고서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죠. 단지 조 바이든이라는 리더십에서 중국을 서구 사회로 이끌어내고 개방개혁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자는 나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조 바이든입니다. 상원 예. 외교위원장 할 때 수시로 드나들면서 강태민 등소평 하면서 그렇죠. 가깝게 알았던 거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시진핑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든이 한참 그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시진핑은 훨씬 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가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예. 넘버 4, 5 예. 그 뉴욕 타임즈에 한 3일 연재된 적이 있는데 바이든이 중국에 가가지고서 시진핑이 저 눈에 안 보일 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예. 얘기한 그런 사진이랑 다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라이징 스타로 뜰 때도 나랑 한 약속이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은 예. 그런데 트럼프 4년 동안 시진핑이 권위주의 체제로다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조 바이든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배신감 같은 거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국제사회 질서에 잘 편입이 되고 국제사회 규칙을 잘 지키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중국과 미국과의 안보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중국이 너무나 의원님 오바마 때 이란하고서 핵 협상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 이란과 중국의 핵 커넥션이 그렇죠. CIA에서 막 들어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중국은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란을 빨리 우리랑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했었다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너무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에 영향이 커지니까 1대1로가 사실은 중앙아시아, 이란 그쪽이 다 포괄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누가 되든 미국은 평화 구조라는 걸 원하는 것 같은 모자를 쓰고서 지배 구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관할 아래 들어와서 미국 국익에 미국이 통솔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억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국 군 관계자하고 그 시진핑이 2012년에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집권하고 나서요. 2013년인가 뭐 그때일 거예요. 제 기억이. 그러니까 시진핑이 집권하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평양은 넓고 함께 쓸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때 뒤집어지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태평양은 우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 바다지 이걸 누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미국 그때 중국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태평양은 그러니까 중국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그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한테는 심각한 도전이었죠. 네, 그런 미국이 허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그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일 관심이 있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그런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한 6, 7개월 정도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해도 한 6, 7개월 정도는 인사청문회하고 국내 문제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북미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그때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버텨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한 6개월 작동하지 않을 것 같나요? 사실 남북미 관계를 볼 때 네. 미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에 예. 가능하다면은 남북 관계가 좀 터지면은 저는 좀 안정되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과 북이랑 관계에 어떤 그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움직임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예. 표현이 눈치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누구든지 한국인이면 그 긴장이 있죠. 네. 미국의 권력이 바뀌니까 조 바이든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은 이 정이 많아요. 네. 이분이 조 바이든이 눈물도 많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에 이 좀 교류를 하고 왜 이렇게 틀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놓고 볼 때 이거를 볼 때는 북이 생각할 때 미국이 우리랑 대화를 하고 협상하고서 뭔가 풀어나가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미국이 너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빨리 움직이지 않겠구나라는 사인만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 좀 예. 북이 크게 다른 사건이나 그렇죠. 돌출 예. 행동이 안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기대도 한번 하고요. 예. 그렇게라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한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미국이 한국이랑 동맹이 중요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수위의 역할이 뭔가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00년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락 전쟁 났을 때 예방 전쟁이니 선제 공격이니 막 이렇게 엄혹할 때에도 조 바이든은 북이 독재 권력이 문제지 거기에 사는 국민들은 그러면서 북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서 자체 붕괴로 가려라는 이 미국의 일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바이든이 법을 그 자유법안을 인권법안으로 수정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네. 프랭크 그렇죠. 자누지가 나서서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자누치가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그 했었죠. 북한 인권법안이라는 예, 거는 북을 좀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게 맥혔던 분이 그때 그거를 가서 법안을 내 가지고 주도했던 분이 그 리차드 루그하고 조 바이든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기대하면서 그 미국 지금 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남쪽이 북을 좀 도와주고 교류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뭔가 네. 예, 인도주의적인 면으로 엔게이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라도 좀 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이든 그 이제 당선자죠. 바이든 당선자 그리고 그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낸시 펠로시도 사실 하원 의장 되기 전에 그분이 이제 야당 그러니까 그 소수당이었을 때 예. 만났었거든요. 워싱턴에 갔을 때 아, 추미애 당대표랑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때 저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저희도 야당이었을 텐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 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지 왜 안 하냐? 낸시 펠로시가 예. 하원 의장은 아직 안 되고 이제 그 민주당의 하원 대표로 예. 그 리더로서 있을 때였는데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이 인도주의적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가졌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하니까 싫으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강성하게 강하게 이제 입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자, 그 다음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정도 수준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 그런 차원에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단지 미국의 국내 문제가 지금요. 예. 바이든 정부가 되게 약한 정부입니다. 지금 보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 분단 국가인 한국의 가장 어려운 미국의 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퇴보를 하든 앞으로 나가든 움직여야만 뭐가 되는데 그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한반도를 볼 때에는 저는 DJ 때로 회귀할 거라고 봐요. 그 재밌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샤인 팔리시하고 예. 빌 클린턴의 소프트 랜딩 팔리시. 예. 예, 이거가 되게 잘 된 걸로다가 알고 그때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열심히 한 그렇습니다. 분이 조 바이든이었죠. 예. 실제로 그 바이든 상원 의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홍 의원님, 여기 이제 서울에 오니까 조 바이든하고 나 안다. 뭐 예. 이제 누가 진짜 커넥션이냐 이런 게 나오는데 조 바이든이 아는 한국 사람은 DJ가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 예. DJ는 워싱턴에서 만델라 수준이에요. 네. 평화와 인권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DJ 이름을 워싱턴에서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게 DJ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제가 다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퀴즈를 내는 게 있었는데 조 바이든의 그 한반도 정책을 보려면 땡땡을 봐야 된다 해서 땡땡이 DJ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클린턴도 DJ만 오면은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클린턴 마지막 때 조명락 차수가 워싱턴 가가지고 클린턴이랑 회담을 하고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 가가지고서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연락사무소 직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의회에서는 이거를 의지를 갖고 했던 사람이 조 바이든 상원 외교위 예. 간사호 위원장이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고 좀 안정이 되면은 네. 스페이스는 얼마든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게 대화나 유연함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을 좀 보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북한이 과거의 방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관심 끌기를 핵실험이나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해서 관심 끌기 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북한이 도리어 전략적 인내를 거꾸로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 오마이 예. 이 방송을 예. 평양에서도 볼 거라고서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워싱턴에 동포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하는데 이 미국의 정치가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도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예. 미국의 여론이 만일에 뭔가 사건이 나고 막 그러면 여론이 나빠지면은 예. 이 제대로 된 괜찮은 리더십이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워싱턴 안은 저는 만일에 월남 하노이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왔다가 뭔가 큰 성과를 내지 않고 그 오랜 시간 기차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 생각을 했던가라는 상상을 전 너무 많이 해보는데 네. 그걸 생각할 때는 그게 헛걸음이 아니었죠. 예.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로 팩트로 남는 건 뭐냐면 북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 위기라는 부분에서는 엄청 많은 긴장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싱턴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조 바이든 팀이 트럼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지만은 비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것 때문에 전쟁 위기를 그렇죠. 대탕트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 버니 샌더스가 이 영향력이 클 때 제가 한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면담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한테 대놓고 물어봤죠. 예. 트럼프니까 잘한 거지. 예. 그거 동의한다. 그리고 네. 종전 결의안이라는 문제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데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평양에서 이 방송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결단을 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트럼프 리더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막겠다라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지도자로서 한 거는 이 성과가 없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죠. 예. 미국 사회에 북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북한이 아니구나라는 임팩트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네. 북의 지도자의 결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이걸 들으면은 워싱턴 한가운데에서 미국 사람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홍 의원님 말씀 것처럼 오히려 지금은 예. 북이 전략적 인내를 할 때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제 북한의 북측 관계자가 이걸 보면 내년 한 6, 7월 정도는 조금은 정말 미국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북한이 어떤 외국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의 정상회담이 예. 뭐 이후에 조금 뭐 어떤 퇴색한 면도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스마트하다. 그리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돌아선 얘기가 미국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는 것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은둔의 지도자 그 선대 김정일 위원장이 은둔의 지도자였다면 굉장히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어요. 뭐 과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잖아요. 뭐 사람도 함부로 뭐 어떻게 숙청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상당 부분 두 번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 세 차례죠.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극복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유지해 가면서 북한이 이 전략적인 인내를 해준다면 저는 바이든 정부에서 훨씬 더 진전한 대북 정책, 그 다음에 북미 관계가 돌파가 있을 것.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것 때문에 미국의 온건한 대중들이 시민들이 예. 북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도 이 수뇌부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안도감을 갖고
해볼만 한 거구나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예. 예, 저는 그건 팩트고 그건 좀 큰 성과라고 봅니다. 자, 다시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 좀 돌아가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극복하고 우리가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금과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의 오해가 그 전문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오해가 미국 정부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진짜 움직이는 건 의회고 또 미국의 싱크탱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또는 뭐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요. 많이 망가지고 퇴색했지만 미국은 역시 의회 민주주의고 국민들 참여형 그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 정치 주도한다라는 거 희망적인 거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참 큰 나라더라고요. 50개 나라가 한간대로 만 거예요. 이게 선거법도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금방 되는 일이 없어요. 금방 되는 일이 없고 뭔가 닥쳐가지고 뭔가 해결하려 그러면 참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정보통신의 발달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정부 대 정부만 하는 거로단 한계가 너무 그렇죠.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그 익사이팅하고서 긍정적인 거는 이제 공공외교라는 부분을 많이 해요. 예. 정부보다 예. 일반 민간인 시민사회가 공공외교는 두 나라의 관계를 시민들끼리 더 다양화하게 하고 두텁게 하고 긴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에게 관계가 뛰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홍 의원님 특징이 되게 진지하신 거라고. 왜냐하면요, 이 어느 나라 정치인도 그런데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의 이슈가 아니면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들으시질 않아요. 네. 우리 홍 의원님은 팔로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듣고 오시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저는 이거요. 장기 프로젝트가 일본은요. 30년, 50년을 생각해서 워싱턴을 동모를 하니까 네. 워싱턴은 일본만 있지. 그게 그냥 미국 놈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데 뭐가 생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뭐를 해보고 진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장단기적으로 예. 영향력을 워싱턴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국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결코 늦지 않았다.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안은 한국 외교부도 이제는 실력이 있어요. 예. 보면은 뭐 한 가지 꽂히면은 진짜 하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좀 일을 잘하도록 예. 보강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장단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 4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의원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는 한국의 손님들이 워싱턴에 오면은 예. 양당의 의원들 누구누구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좀 장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좀 지루하게 들립니다. 제 얘기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당선된 4분의 우리 한국계 의원님들한테 축하 서한이라도 하나 보낼까요? 보내셨어야죠. 보내셨고 예. 축하하고 너무 든든하고 예. 좀 말 천냥빚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앤디 킴은 아니까 앤디 킴 의원이 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의원들한테 보내놓고 나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워싱턴에 가서 만날 때 편지를 보낸 사람과 안 보낸 사람이라도 제가 예. 어제 최문순 지사님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2월 9일이 평창올림픽 3주년이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의원을 이제 강원도가 접경 지역이니까 이 예. 평화 북과의 관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지사님 지금 연방의원이 된 미셸 스틸박이 그 부부가 우리 부부랑 같이 평창올림픽 때 3일을 같이 다녔어요. 빨리 축하한다 그러고서 그때 와주셔서 자리가 빌렸다. 말 한마디 했으니까. 그렇군요. 그 3주년 때 한 번 오시면 못 옵니다. 그렇지만 예. 못 오시는 대신에 뭐 이렇게. 그러죠. 말이라도. 예. 하긴 하긴 예. 하긴 나릅니다. 전 사실 우리가 의원들이 특히 미국과 관련된 외교할 때 늘 반성하는 게 있어요. 가면 사진 찍고 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반성스러운데 물론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 것 자체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비판적으로 사진만 찍고 왔다 이러는데 사진만 찍고 오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만남이 좀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꼭 아까 얘기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늘 만날 수 없잖아요. 물리적 거리가 10,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뭔가 편지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요즘 SNS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접촉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약했다라고 생각해요. 홍 의원님 이제 홍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 보셨잖아요. 예,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의원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한국에 정치인이 왔다고 먼저 가서 하는 건 좀 불편합니다. 네. 여러분 러시아 스캔들 엄혹합니다. 워싱턴에서 중국계가 저것처럼 활동 못해요. 예. 중국은 미국의 적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열려져 있으니까 네. 의회에 이러이런 의원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보링 기록이 어떻고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다 분석해서 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토킹 포인트를 갖고 가면 의원을 칭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엔 저희가 뭘 하냐면 왔다가 컨택된 의원들끼리의 관계를 지속시켜 줍니다. 중간에서. 네. 예. 보좌관끼리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 워싱턴 그때 전화 직접 연결해가지고 언제 봅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팅 약속이 직접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의원 외교라는 이 수준을 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이재정 의원이 저한테도 아이디어를 주고 본인이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보좌진들 간의 어떤 이 연결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사실 의원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늘 챙기기 어려운데 보좌진들이 연결되는 게 훨씬 크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좌진들이 하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갔을 때 그때 이제 셔먼 외교위원장 하원에 셔먼 보좌관도 왔고 로칸나 의원실의 보좌관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그런 모임을 했어요. 위민 크로스하고 모임들 하면서 그때 그 두 보좌관이 위민 크로스하고 합작이 돼서 로칸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문을 자기들이 준비를 한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한미 간의 의원실의 보좌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 오늘 이제 오마이랑 하는데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홍익표 의원님 사무실에 어느 보좌관 한 사람을 한 3개월 미국 의원 사무실에 한번 파견을 하고 그 의원 사무실에 있는 어느 보좌관 한 사람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 3개월 와 있게 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교류를 정말요. 의원 만나면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의원님. 입법 보좌관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미국의 의원 보좌관 의원 한 사람의 이 의원 사무실의 보좌관이 한 14명에서 한 1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보좌관들을 만나가지고서 잘 교류하지 않으면 보좌관들을 스킵해가지고 의원을 먼저 만나면 그 다음에 출입 금지가 돼요. 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잘 의원을 컨트롤을 해야만 이게 오래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좌관끼리의 교류 지속시키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예정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할 될 시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한인 유권자 연대가 앞으로 계획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오마이뉴스 TV 시청하는 분들에게 어떤 부탁의 말씀 같은 게 있으시면 마무리처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에서의 미국 시민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면은 워싱턴에서 출신 국가인 한국에서도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데서 거부 반응이 날지도 모르지만은 이민 간 사람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 시민이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참여 운동을 하면서 훨씬 좀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그 한미 관계, 남북미 관계 변화는 이전하고 다르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희망적이 될 수 있을 거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지금 민족 역량이 이렇게 에너지가
활력이 넘칠 때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잘 구축하고 보존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 전략적으로 미국 대단히 중요하다. 예, 미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좀 풀어나가는데 워싱턴에서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는 우리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서요. 예, 워싱턴 오면은 그 저희들 들려주시면 얼마든지 그 말씀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우리 김동석 대표님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예정된 시간을 지금 끌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큰 덩어리가 바이든 정부 대선 승리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그 구성원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그리고 한미 관계, 그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언론에서 흔히 봤던 시각하고는 좀 다르실 거예요. 그 워싱턴에서, 그 다음에 뉴욕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고, 바닥에서의 그 얘기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하고 김동석 대표님 나눈 얘기가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또 한 측면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정부의 변화를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보면 아쉬운 거는 미국의 변화, 또 미국의 정책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잘라버리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럼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미국에게 전달할 건지를 정말 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과 우리 한국의 민주당 정권은 그 맥을 좀 같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그 민주화 인사들, 특히 김대중 대통령, 또 우리 돌아가신 그 김근태 전 의장을 포함한 여러 그 우리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서 로버트 케네디 집안에서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줬어요. 네, 예. 우리 김동숙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 민주당을 이끄는 명문 집안이었죠. 그런 케네디 대통령, 또 클린턴 대통령 쪽에서도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민주당 쪽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트럼프 정부 때 반쪽만 성공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겨우 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제 4.27 판문점 회담, 그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9월 달에 있었던 그 평양 선언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과 그다음에 이 남북이 그리고 미국이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할 시점이고요. 정치권도 좀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외교 문제와만은 정말 초당적 협력이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하고요. 이 민주당이 보다 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개인적으로 한편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뜻깊은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쪽 그 시청자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데요. 저도 축하드립니다. 저도 거기 관심이 많으니까. 예, 오늘 김동석 그 대표 한인 유권자 연대죠. 그 미국의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김동석 대표님 모시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